네, 2021년도도 벌써 어느새 2달이 지나갔는데 지금 현 시점에 그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에 조금 뭔가 혼선을 주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작년에 매매 가격이 서울 기준으로 보시면 한 14% 정도 튀었고요. 전세도 한 14%, 전세가 살짝 더 튀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 1, 2, 3월 사이에 추세적으로 크게 달라졌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주간 상승폭으로 0.10% 이상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주는 시그널이 뭐가 있냐면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고 그리고 튀던 가격들이 점차 둔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가격 상승폭 둔화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줄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듯이 거래량이 정말 줄어서 어떤 시장에 분기점이 나타나는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전문가마다 조금씩 틀리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단 거래량을 보시면 크게 줄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제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조금 관망을 할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 작년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 수준에서 사실은 이분들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매수도 못 하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매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물 총량이 많지 않은 와중에 거래량이 뭐 크게 늘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 두 가지 의미를 준다는 거죠. 매물이 쌓이는 중에 거래량이 안 는 게 아니고, 매물은 그렇게 많이 안 느는 중에 사실은 가격 부담이 좀 커졌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가격은 상승세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뭔가 대출 규제 환경,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 작년에 6.17 규제하면서 사실은 전국 단위로 규제 지역을 확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또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또 나왔습니다. 예. 이사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요. 예. 이 대책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수요층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긁어줬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계속 서울 쪽에서 가격 상승세가 급등해서 나타났던 이유가 서울 쪽에서 공급이 앞으로 적어지겠네 이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걸 해소해주기 위해서 사실 현 정부에서 이사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서울 쪽에서는 택지가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여의도 쪽에 50년 돼가는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용적률을 좀 상향을 해줘서 좀 높게 짓자 하는 부분들, 중공업 지역에서의 그 저층 주거단지들이 있는 쪽, 그리고 재개발 지역, 우리가 과거에 유타운이라고 불렀던 이런 지역들을 고밀 개발을 하자, 좀 높게 지어서 이 부분에서 일부 수익을 조합원들한테 주더라도 공공의 성격에서의 그 주택들을 많이 확보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내놨던 게 이사 공급 대책인데, 이 부분들이 조합원 동의율을 뭐 토지주의 한 2분의 1 혹은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원하는 만큼 정부에서 말하는 서울에서의 한 30만 호 정도의 공급이 원활하게 될 거냐의 이슈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30만 호 중에 조합원분을 또 제외하면 순 공급량은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나 공급 뭐 100개 할 거야 했을 때 100개가 정말 공급이냐에 대한 관점은 조금씩 틀리다는 거죠. 발표 이후에 이제 출가로 매수하는 것들은 현금 정산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말 그대로죠. 그냥 그 자체가 팩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월 4일 이제 공급대책 발표한 이후에 신규로 매입을 하시게 되면, 만약에 그 지역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되면 사실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감정평가액 수준에서 현금 주고 나가라 한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입주권을 안 준다는 개념이랑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어디가 후보인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빌라를 사려고 했는데 이게 입주권이 있는 빌라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처럼 한 15년 정도 된 준신축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곳들은 뭐 웬만하면 존치가 되거나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뭐 입주권이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오히려 수요가 가는 상황이 나타나고요. 반대로 기존에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조합원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거를 팔려 그럴 때 내게 입주권이 있는 건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비아파트 쪽에서의 거래 시장이 크게 침체되는 결과들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현금 청산 이슈가.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와 비아파트 사이의 양극화를 더 불러온다는 거죠. 빌라를 조금 이제 아파트로 옮기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예. 이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 딱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그렇죠. 사는 사람도 좀 불안하고 그렇죠. 나가시는 분도 좀 이렇게 나가시는 분은 이제 나가기가 힘들어지고 힘들어지는 거래가 안 거니까요. 되니까. 들어오시는 분은 쉽게 못 들어오게 된 시장이 된 거죠. 이런 이슈 때문에 기존 조합원들이 오히려 공공이 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더 거부할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이 안 했을 때는 입주권이 생기는 지역인데 그렇네요. 공공이 하면 입주권이 안 생기는 지역이 되면서 거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럴 수도 있네. 근데 이걸 자세하게 모르는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정부에서 한다는 그 규모 자체가 워낙에 이제 크다 보니까 예. 그러면 좀 매수를 특히 무주택자의 분들 같은 경우 매수를 좀 더 보류를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그 재개발 지역 내에서 혹은 재건축하는 곳에서 그 부분들이 부시고 새로 짓는 곳이 아니면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재개발 지역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실은 매수 추천을 못 드리죠, 이제는. 예. 그리고 기존에도 원래 추천 안 드렸습니다. 빌라 쪽에서. 뭐 특별히 개발 호재가 있어서 그 지역이 사실 뭐 착착 진행되는 곳들 있잖아요. 기존에 이제 뭐 서대문 쪽에 가시면 가재홀 뉴타운 쪽에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고 있는데 최근에 진행이 착착 되고 있어요. 결국은 목적은 입주권을 받기 위한 그렇죠. 그 지분 투자지 빌라에 난 거주하고 싶어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아니면 거주 관점에서도 뭐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아파트 쪽에서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느끼시는 거고 반대로 빌라 같은 뭐 다세대 유형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떤 선택이 문제가 되는 거냐면 단순하게 거주 관점에서 보시면 빌라 사셔도 되는 거죠. 근데 관점이 대부분 부동산을 살 때, 주택을 살 때 자기 자산의 거의 100%에 육박하게 그렇죠. 투입을 합니다. 네. 그런데 황금성이 떨어지고 단순히 거주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시장에는. 그래서 투자와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는 사실 동일선상,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보면 아파트 될까요? 쪽에서 대부분 선호도가 높은 건 이제 신축이잖아요. 신축에 대단지를 선호하시죠. 근데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후순위로 보는 건 이제 준신축, 10년 차 이내 걸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제 구축으로 가시는데 그게 한 20년 차 이내에 있는 아파트인데 보통 재개발을 해도 워낙 나홀로여서 뭐 한 50가구, 60가구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파트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재개발 구역에 편입이 돼도 존치가 됩니다. 네, 그런 경우는 입주권이랑 상관이 없죠. 근데 오히려 네. 그런 규제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주변까지 더 들썩들썩거리게 되고 오히려 상승을 더 불러일으키는 역효과가 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총체적인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사 공급 대책 설명드린 것처럼 그동안 공급을 안 하는 부분에서 수요 억제 관점에서 시장을 옥죄다 보니까 수요자분들이 이게 시장 내에서 회전율이 떨어지는 결과들을 불러와요. 그래서 쥐고 있는 분들은 놓지 않고 들어오려는 수요들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똘똘한 집 한 채 이슈라는 이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 그 작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그 2017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규제 강도가 계속 높아지기만 했지 낮아진 적이 없잖아요. 네, 최근에 맞아요. 뭐 공공 성격을 붙여서 조금 완화하는 분위기는 보이긴 합니다만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와중에서 가격이 계속 희소성 이슈가 불거지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수요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수요자는 더 빨리 오를 것 같으니까 빨리 더 아니요.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규제 장벽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더 높아지기 전에 이 들어가려고 규제 하죠. 장벽을 넘어서려고 하겠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 부분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이제 40%, LTV 40%까지 있는데 실수요자는 한 10%포인트 완화를 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많은 수준이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은, 왜냐면 높아졌으니까 가격 수준이. 근데 이 부분조차도 사실은 이게 가격이 계속 튀면서 9억 원을 또 초과하면 30%나 20%로 또 줄어듭니다. 네, 그 초과분에 네. 대해서. 그래서 15억까지 초과하면
아예 대출이 안 아예 안 나오죠. 이게 진입장벽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근데 가격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나올 때 그나마 사두려고 하는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가격이 뭐 계속 뭐 하향 안정이 되던 와중에 이런 대출 규제가 있었다면 사실은 뭐 크게 뭐 신경을 안 쓰셨겠죠. 아, 오히려 그 내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내가 원래 보여준 아파트가 예를 들어 뭐 12억 선인데 이게 15억이 돼버리면 대출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 그렇죠. 돼버리니까 그나마 살 수 있을 때 사자라고 하고 그냥 사는 그래서 거군요. 강동구에 가보시면 네, 한 전용 5구짜리인데 15억 언더에서 계속 움직이는 경우 왜냐하면 이 15억을 넘어가면 수요자가 확 이탈하고 15억 아래에 있으면 그나마 대출이 뭐 9억 이하분 9억에서 15억 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15억이라는 경계점이 생긴 거죠. 마찬가지로 9억 원이 또 경계점이 되는 거고. 되게 재밌는 게 요즘 보면은 15억에서 20억 사이에 이제 아파트들이 뭐 좋은 지역이든 그렇지 않은 지역이든 상당히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원래는 더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더 못 사고. 그렇죠. 뭐 강남이나 이런 지역도 사실 그 사이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저가 아파트가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노도강이라고 하는 지역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대출 규제가 덜해서. 그나마 대출 나올 때 그렇죠. 사놓자. 그렇죠. 뭐 서울 같은 경우 중위 가격으로는 9억 원 이미 초과했고요. 그리고 평균 가격으로는 뭐 제가 작년에 한 7, 8월에 평균 10억 넘었다고 썼다가 안 믿으시더라고요. 지금은 다 믿으시더라고요. 신기한데. 위원님 같은 경우는 14년 동안 계속 이제 데이터를 보시고 했잖아요. 네. 집값을 잡기에 가장 이제 좋은 부분들은 어떤 정부 규제로는 집값을 못 잡는 건가요? 정부는 승인권자의 역할이 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이제 하지 마 하면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죠. 다만 활성화시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2017년부터도 그렇고 뭐 제가 나왔던 방송 찾아보셔도 그때부터 전문가들 대부분이 공급을 좀 많이 해야 맞아요.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2017년, 2018년, 2020년까지 입주 물량이 꽤 됐습니다. 꽤 됐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놓친 부분들은 뭐냐면 특히 서울에서 놓친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물량과 관련된 총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합원 분을 빼고 나면 실제 서울에서 원하는 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들이 간과가 되면서 사실상 정부 규제 부분, 수요 측면에서의 규제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이제 발휘가 안 된 거죠, 시장에서. 또 올해 2월 19일 이후에 분양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세가 금지된다는 이제 법도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전월세 금지 법은 아니에요. 의무 거주. 의무거주. 네, 의무거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분양주택을 받으면, 분양 아파트를 받으면 뭐 2년에서 5년 동안 의무거주해라라는 조건이라서 의무거주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전월세 물건으로 내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 그러니까 2월 19일 이후니까 이때부터 분양한 것들은 한 3년 뒤에 입주를 하겠죠. 3년 뒤의 문제니까 사실은 크게 우려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공급을 많이 한다고 했고 3기 신도시도 사실 그 시점 되면 뭐 본청약도 하고 굉장히 그 수요들을 끌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 시점에 공급이 시장에 원활하게 되고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현 시점에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현 영향을 시점에서는 그 부분을 않는다. 우려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는 올해 뭐 입주 물량이 적은 거는 뭐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또 공시가격도 시세의 90%까지 현실화시키겠다. 이런 이슈가 또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장기 있나요? 과제예요. 뭐 2030년까지 아파트는 시세 90%까지 그 외에 주택들은 2035년까지예요. 그래서 시세 90%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원래 세금 부과의 기준이거든요. 뭐 건강보험료나 뭐 종부세나 뭐 재산세나 이 부과의 기준이니까 그 수준까지 올라가면 이 부분들이 세금 중과 이슈랑 같이 맞물리면서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그런 효과들을 불러와요. 지금 그 공동주택 아파트 기준으로 한 70% 수준이거든요. 이걸 20%포인트 더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돼서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 매년 발표하잖아요. 매년 발표할 때마다 뭐 한 5에서 6%포인트씩 끌어올리면 특정 시점 2030년, 2035년이 되면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려지는 거죠. 그거는 사실 연구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종전에 보유세가 높았던 그런 네. 나라들 같은 경우는 네. 집값이 안정이 됐었나요? 세금 중과 이슈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세금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 거래세와 관련된 부분을 좀 완화시켜주는 게 더 유리해요. 거래 회전율을 높이는 거죠. 단순히 그냥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다주택자의 이슈는 뭐가 있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라는 제도가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전세 제도가 없잖아요. 그럼 월세와 관련된 연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금 중과된 부분들을 원활하게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전월세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 중과되면 전가 가능합니다. 심하면 100% 전가도 하는 거죠. 세금 중과가 정작 A한테 부과했는데 뭐 선의의 B 씨에게 더 피해가 가는 결과들을 불러오는 거죠. 뭐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도 굉장히 많아진 상황에서 그렇죠. 보유세가 늘어나면 임대 입장에서는 임차인한테 그 보유세를 좀 그렇죠. 이렇게 월세를 높여서 이렇게 적용시킬 수 전가를 있다는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임대 임차인은 서로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임차인이 더 힘드시죠. 임차인을 위한 법인데. 뭐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 자체가 임차인이 약자라는 부분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이 필요한 겁니다. 시장,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안정돼 있으면 쉽게 전가를 못 시키죠. 근데 지금처럼 전월세 시장이 우상향하는 국면에 있으면 다주택자분들은 세금 부분들을 누구에게 전가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매도하실 때도 사실 그 양도세 부담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매도를 안 하십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올해 6월 전에 파세요 정부에서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왜 많이 안 파냐면 이걸 그 팔고 나면 일단 양도세 중과 부분도 크지만 본인이 다시 다주택자가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집이 3개인데 하나를 팔았어. 그래서 이제 현금을 이제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더 사려고 그러면 취득세 12% 내야 돼요. 아, 그렇네. 그럴 바에 그냥 증여를 하는 거죠. 가족 구성원이 수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 새로운 장관님께서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네. 종부세의 혜택을 주는 부분이 너무 이제 혜택이 많다라고 네. 해서 그거를 좀 더 줄여가겠다라고 얘기를 네. 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혜택은 이미 폐지 수순이에요. 그래서 뭐 등록 말소할 거냐, 자진 말소할 거냐, 뭐 이런 차이인데 지금 뭐 작년에만 해도 한 47만 채 정도가 말소가 됐거든요. 근데 말소가 됐잖아요, 작년에. 근데 물론 이제 작년분 같은 경우는 뭐 4년에서 8년 임대 기간 고려했을 때 아파트 유형과 관련된 물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올해도 한 50만 채 정도가 자동 말소가 됩니다. 이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5년 내에 매각을 해야 돼요. 임대사업자분들이. 근데 매각을 하는 이슈 중에 있는데 시장이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큰 효과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지금 다주택자와 관련된 혹은 1가구 1주택자와 관련된 주택 보유자와 관련된 거주 의무 부분을 강화하다 보니까 전월세 시장에서 오히려 원활하게 매물이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전월세 그 계약갱신 청구권 이 부분 때문에 뭐 2년에서 4년까지 이 폭이 넓어진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을 좀 왜곡하고 있는 규제가 워낙에 많이 나와서 네. 더 이상 나올 규제가 있나 싶은데 네. 그래도 또 더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출과 관련된 규제가 더 나올 수 있죠. 더 줄여버리는? 그러겠죠. 네. 그 대출을 아예 이제 못하게 막는. 근데 이제 뭐 제가.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공약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약들 중에는 뭐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서 적용을 하자라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여당에서 일부 의원분들도 그 부분에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규제 환경 여기서 더 바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분기점이에요.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대신 용적률 상향해줄게, 종상향해줄게, 의무거주도 안 해도 돼.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제어해줄게, 초과이익 환수제에서도 배제해줄게. 이미 규제 완화 시그널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규제할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럼 규제 쪽보다도 완화 쪽으로 방향을 조금. 공공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완화해서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정부가 이사 공급 대책에서 발표를 했죠.